안녕하십니까, 안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의고사 사회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영상이고요. 자, 모의고사 영상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꼭 보시고 나서 해설 영상을 들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부터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건입니다. 그죠? 옳지 않은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X예요. 자, 원칙적으로 천연과실은 누구 거가 되냐면 원물로 분리할 때,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나무에 딸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거든요. 다만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으로 정함자에 따라서 수취권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결정된 수취권자가 과실의 수취권자가 되기 때문에 4번이 X죠. 약간 말장난 같지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반사의 질서 또는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이 답이죠. 일단 부재소의 합의라는 것은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합의거든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불만이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합의를 우리가 부재소의 합의라고 해요. 자, 근데 문제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합의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4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는 유효하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3번입니다.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제3자가 누구냐면 당사자와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우리가 제3자라고 해요. 따라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제3자인 거죠.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한 사람 제3자고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받은 사람도 제3자가 되겠죠. 자, 파산관제인은 결과적으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선임된 자입니다. 법원에 선임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요 파산관제인도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파산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4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일단 2번을 보시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순용 무능력자이니까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아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그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는 도달이 되고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제한 능력자가 받는 경우는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이 된다. 따라서 2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 알았다면 도달되거든요. 따라서 안 후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민법상 임에 데려가는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답은 5번입니다. 참 잘 나와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이 각자들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어야 비로소 공동 대리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리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여고 X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X입니다. 그럼 옳은 게 뭡니까? 원칙적으로 각자 본인을 대리하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공동 대리를 하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입니다. 은근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6번입니다. 행위능력자 갑은 대리권 없이 을을 대리하여 을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무권대리고, 무권대리에 대해서 본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있거든요. 자, 1번. 을이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경우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 향하여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일단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해서 채구할 수 있고요. 또 본인에게 대해서 또는 상대방 무권대리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상대방이 철회하기 위해서는 선이 이어야 하거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병이 계약 당시 갑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을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병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건인데 무권대리인이 반드시 행위능력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가 아니라면 제한능력자라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무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을 요구하진 않아요. 3번.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갑은 병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갑은 본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무권대리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4번. 병이 계약 당시 갑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채구할 수 없다. X죠. 선이여야 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철회. 채고는 선, 악 불문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악이라도 알았더라도 채구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5번. 갑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병, 선의의 상대방이네요. 을이 갑에 대하여 매매 계약의 추인을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잘 보세요. 중요한데. 자, 본인은 그 추인을 병,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추인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선의 상대방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철회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추인을 상대방에게 한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거든요. 5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5번. 갑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병은 을이 갑에 대하여
무권들이 대하여 매매 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반드시 이해될 지문이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답은 뭐죠? 3번이네. 7번입니다. 복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을 보시면 복대리인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법정 대리인이다? 아니죠. 자, 복대리인을 선임한 이 대리인들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고요. 임의 대리인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8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4번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다만 법정 대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여전히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법률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요. 새로운 법률이게 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각오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따라 1번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같은 거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 불공정한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판례가 무효에겐 전환은 인정하고 있고요. 또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추인도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겠죠. 4번도 맞는 지문이죠. 5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이유는 남의 물건을 팔아 치울 수 있어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팔겠다고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어떤 이유든 무효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요.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거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합니다. 5번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 약방의 감추처럼 나오는 지문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10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돈을 갚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시험 보기 전에 갚기로 했는데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야, 나 시험 보면 갚으면 안 될까? 그래라 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안 보면 안 갚느냐? 아닌 거죠. 그런 경우는 보통 그 변제 기간을 뭐 하는 것에 불과해요? 연기해 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갚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건 우리가 그러면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이 되는 거죠. 왜요? 확신한 거니까. 4번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돈을 갚아야 되는 경우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지급기한을 연계해 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일단 1번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상이어서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채무자 갑이 저당권자 을 위에 다른 채권자 병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원칙적으로 갑은 을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X죠.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하더라도 채무자 갑은 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담보를 침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갑의 저당권, 을의 저당권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침해하는 것이 아니죠. 어차피 경매가 되면 1순위 저당권자인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받는 것이니까 채권자의 저당권을,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시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특약이 필요한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에 특약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인 거죠. 따라서 이때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다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X인 거죠. 이렇게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이행기 도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게 이게 뭐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이거는 좀 시험에 나오긴 어려운데 할부 채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각각의 할부 채무가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1월달 할부금은 그 1월달부터 진행이 되고 2월달 할부금은 2월달부터 3월달 할부금은 3월달부터 진행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4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 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의 불이익이 있으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질문은 X죠. 답은 3번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 기한의 이익과 관련돼 가지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인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인지에 대해서 잘 내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12번입니다.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건으로 묶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용익 물건이죠.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번이 답이에요. 자, 소유권, 점유권은 물론 저당권도, 동산도 객체가 될 수 있고요. 2번, 소유권, 동산 될 수 있죠. 4번, 유치권도 객체가 유가증권 및 물건이니까 동산도 객체가 될 수 있고 7권은 부동산 질권이 없죠. 오히려 동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5번, 유치권은 뭐죠? 부동산, 동산.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가는데 부동산만, 그럼 뭐죠? 용익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3번입니다. 갑은 을소유 토지 위에 식조된 임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굴에 대하여 매매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계약 체결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을의 동의하에 소나무 50굴에 각각 소유자 갑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었다까지 끊어볼게요. 자, 임목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이 소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토지 일부인 거죠. 다만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하려면 명인 방법을 갖추면 되겠죠. 따라서 소유자 갑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어요. 명인 방법이죠.
그러면 요 소유자 갑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이는 순간 을에서 갑으로 뭐가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이 을은 이 소나무를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했다. 이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이미 갑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 매매가 아니라 이건 뭐인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양도 계약을 하고 소나무에 대해서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 순간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따라서 이미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을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을이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했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이것은 이중 매매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예요.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을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X. 명행 방법을 갖췄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2번, 갑은 소나무에 대한 인목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네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병이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명인방을 갖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X예요. 이거는 이중 매매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의 매매입니다. 누구 겁니까? 갑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말하면 아직도 을 거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누구 겁니까? 갑 건 거죠. 4번, 갑은 명인방을 통해 소나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X.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소유권을 이전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고요. 참고로 기억해 둘 것은 양도담보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양도담보는 가능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무엇을 통해서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요. 5번, 갑은 소나무에 대해 인목 등기 없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죠. 왜요? 갑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죠. 무엇을 통해서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요. 14번입니다. 등기의 추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4번을 보시면 종중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유효한 명의신탁이니까 아직도 종중이 스스로 4번이 답이 아니라 그죠? 종중이 아직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이름만 빌린 것이니까 대내적으로는 종중 소유이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5번입니다.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추정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답이 몇 번이죠? 1번. 1번 볼게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보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X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네. 1번. 자, 이게 뭐냐면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죠. 따라서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보존 등기 전에 신축자 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4번의 답은 몇 번이죠? 1번이 되는 거죠. 1번. 15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3번 보시면 3번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등기부 취득 시효하게 한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무효인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먼저 유효한 소유권 보존 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16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은 경우 이게 1번이 빠졌네. 그죠? 1.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 등기를 경려받지 못한 경우. 이게 답이죠. 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왜요? 취득시효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따라서 20년이 지났더라도 25년이 됐더라도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안 했다면 소유권이 없으므로 1번이 답이 되네요. 나머지 것들은 다 소유권을 갖습니다. 17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 답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 일부를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예요. 그러면 자기 소유 토지로 알고 점유했으니까 남의 땅인지 몰랐으니까 선이죠.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선에서 악의 점유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남의 땅인지를 몰랐다가 나중에 남의 땅인지를 알았다면 선의에서 악의 점유자로 바뀌는 것이지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는 점유는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18번입니다. 점유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왜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요. 답은 2번인데 한번 보세요. 유효한 도급 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친 경우죠. 그럼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B라는 건축업자와 도급 계약을 했어요. 그죠? 도급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요 A가 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 건물 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람은 일을 맡긴 A, 도급인인 것이지 B인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B는 도급인인 A에게 돈을 수리비 달라고 공사대금 달라고 청구하는 거고요. 건물 주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을 맡긴 뭐인 거예요? 도급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이런 것도 가끔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급인, 수급인을 한번 개념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2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19번입니다.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 무효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이 사람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니까요. 또 취득시효를 포기하겠다. 이 포기도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8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인 무효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의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누구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누구한테 포기해야 됩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20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을 보시면 공유물 분할의 소입니다. 자, 우리가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하고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입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돼요. 근데 문제는 공유물 분할의 소유에서 공유 부동산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현물 분할의 조정이 성립됐어요.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조정인 거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겁니다. 계약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조정은 실질적으로 계약이기 때문에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라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고, 따라서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이 변동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그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 변동률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21번부터 4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